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남충현 부연구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제조업 노동 생산성이 왜 이렇게 둔화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 배경을 보자면은 일단 우리가 노동 생산성 얘기는 많이 하죠. 근데 주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뭐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못한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면서도 노동 생산성이 뭐 선진국의 뭐 몇십 퍼센트 뒤진다, 뭐 70%밖에 안 된다, 뭐 60%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현재 노동 생산성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동 생산성이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비슷하게 계속 성장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노동 생산성이랑 경제 성장은 거의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뭔지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렇게 심각하냐면,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그렇게 노동 생산성이 뭐 엄청나게 높았던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이렇게 확 더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 자체가 감소한 건 아니죠. 근데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의 데이터를 먼저 시작을 하자면, 여기 미국을 보면요, 이 마이너스 0.1%포인트. 이게 뭘 뜻하냐 하면은 위기 이전, 그러니까 2002년에서 2008년에 하고 위기 이후, 그러니까 리만 브러스 붕괴한 이후에 2009년에서 2017년 사이에 평균 증가율을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위기 이전의 증가율 대비 위기 이후의 증가율은 0.51%포인트가 떨어지고, 영국은 더 심해서 0.96%가 떨어졌고요. 뭐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전산업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제조업으로 보면은 그 하락폭이 더 극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은 무려 5.06%포인트 하락을 했고, 영국도 마이너스 3% 이상, 일본도 마이너스 2% 이상,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다들 공통적인 게 제조업에서의 하락폭이 전산업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의심을 하는 거는 노동 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결국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저성장의 원인이 된 건데, 노동 생산성 증가율도 더 따지고 보면은 전체 산업에서 고르게 나타난 게 아니라 제조업 쪽에서 특히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앞에는 외국의 사례고 우리나라도 어떠냐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더 극단적인 게 전 산업으로 따지면은 1.72%포인트나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저성장 문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또 제조업의 경우에는 무려 6.3%포인트 달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더 하락폭이 크다. 이건 세계 보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세계 보편적인 트렌드는 우리나라에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뭔가 플러스 알파 더 심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거는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 생산성 증가율 연도별로 보면 어떻냐라는 건데요. 사실 연도별로 보면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경기하고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 생산성하고 경기 호황이다 불황이다는 이론적으로는 별개의 개념인데, 현실적으로는 대체로 호경기일 때, 호황일 때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불경기일 때 노동 생산성도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추세를 보면은 기복은 있는데, 여기 2009년에 마이너스 떨어지죠.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때 리만 브러스가 붕괴하고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 건데, 그럼 왜 불황이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냐 하실 수가 있는데, 노동 생산성의 정의가 노동의 투입 대비 산출이 노동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시간 일하거나 한 명이 일했어도 불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출량이 줄어들면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황일 때는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확 떨어졌고, 그 다음에 좀 반전이 됐는데도 이게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2010년, 11년 이때 반짝한 거는 소위 좀 기저효과죠. 그때 금융위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으니까.
그때 일정한 기저 효과로 이렇게 좀 오르고 나서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일단 이거를 그럼 어떻게 분해를 하느냐인데 이 요인들이 일단 거시적인 요인부터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시 요인으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투자 감소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투자 감소 현상이 더 심해졌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들 신문에서 투자 감소 이런 이야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일반적인 투자 감소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욱 심해진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자를 감소를 어떻게 측정하냐라는 건데 일단 매년의 투자액으로 본다기보다는 그 자본이 매년 얼마나 늘어났냐를 기준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분석한 거는 일단 우리나라 제조업의 자본장 비율을 그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 자본장 비율이 뭐냐면은 노동자 1인당 그 기업의 유형 고정자산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의 유형 고정자산이 100억 원이에요. 근데 노동자 숫자는 100명이다. 그러면은 1인당 자본장 비율은 1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장 비율이 증가를 하려면 투자를 했으니까 증가한 거 아닙니까? 투자를 안 했으면 가가상각위에서 자본장 비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근데 이게 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약 3.7%가 증가했는데 위기 이후에는 이게 1.7%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할 때는 좀 많이 드는 게 경제 불확실성 증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경제는 뭐 언제나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성은 언젠가 있는데 언제나 있는 게 불확실성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본주의 경제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 리만 브라더스 붕괴하고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오면서 이 불확실성이 좀 더 심해진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경제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코노믹 폴리시 언서튼티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국제적으로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보면은 위기 이전에는 이게 한 112.8 정도 이렇게 오락내리락거리는 평균은 그 정도였다가 위기 이후에도 역시 이렇게 기복은 있는데 이게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게 140이 넘어가게. 그래서 이게 이 지수가 어떻게 구했냐면 대략 이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긴 복잡한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게 신문 기사들이 있죠. 그래서 신문 기사들 중에 이렇게 좀 불안을 상징하는 단어, 예를 들어서 뭐 실업이다, 인플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리스크,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금융 위기 이런 식으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연관된 단어들을 신문을 검색해 가지고 그 발생 빈도 같은 거를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관성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대략적으로는 이 지수가 실제로 경기의 그 기복하고 높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주관적이다 할 수는 없고 이게 분명히 객관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럴 때 확 그 불확실성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추세랑 그 자본장 비율 증가율의 그 감소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위에 다른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만 딱히 문제 있는 나라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근데 그러면은 왜 OECD 국가들에서 이런 투자 감소의 트렌드가 나타났느냐? 그리고 그럼 이게 왜 문제냐라는 건데 이게 노동 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노동 생산성을 저하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노동 생산성은 단순히 노동자의 질인 게 아니라 노동자 1인당 얼마나 많은 양을 생산하느냐가 노동 생산성인데 노동만 생산 요소가 아니라 자본도 생산 요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이 노동자라도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더 우수한 생산 기계를 가지고 생산을 하면은 더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자 감소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가지고 이거를 성장 외계로 분석을 하면은 결국 이 왼편에 이 y분의 l의 로그값,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 l분의 y가 결국 노동 생산성인 거죠. 그러니까 y가 GDP고 l이 그 노동자 그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그를 씌우고 변화율을 하면 이건 변화율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왼쪽 그 좌변은 그 노동 생산성이 매년 이렇게 몇 퍼센트 늘어나느냐 그걸로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TFP라고 이게 좀 설명들이 복잡하지 총 요소 생산성하고 자본 집약도 그러니까 L분의 K 요거 두 가지를 합치면은 결국 노동 생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TFP에는 굉장히 많은 요인이 들어가지만 이거 이외 자본 집약도도 노동 생산성의 변화에 굉장히 큰 요인을 미치는 요인인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투자 감소가 일어났느냐? 그래서 주로 언급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일단 금융위기 이후에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모든 투자에 걸쳐서 옛날 같았으면 좀 되게 과감하게 투자했던 거를 다들 이렇게 내가 투자한 기업도 리만 브라더스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공포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어떤 현상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은 가만히 이렇게 국채 같은 데 투자하고 그냥 은행에다 예금 넣어두고 그런 게 아니라 실패할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생산적인 투자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건데 그런 투자는 안 하는 거죠. 그런 걸 기피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위험성이 있는 투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저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했기 때문에 실제 기업 입장에서 투자에 들어가는 그 자본 비용이랑 그 이자율하고 사이 갭이 벌어졌고 그래서 저금리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은 투자하기가 힘든 이런 역설이 벌어졌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 다들 기업들이 안전자산만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뭐냐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좀 사정이 다르긴 한데 임금 상승률이 대체로 억제가 됐습니다. 뭐 이러면 뭐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뭐 임금 억제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보고서의 주에는 제조업이 아닙니까? 근데 제조업 임금은 최소한 상당히 낮게 그 상승률이 억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예를 들어서 그 저기 패수알 교수하고 이게 또 여기 공조한 그 존 발리넨 교수가 이렇게 주장한 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에서 임금이 억제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기계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싼 노동력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그 생산량 확대에 대처하는 전략을 썼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들 자동화가 가속화됐다라고는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반드시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 투자 기피 현상이 일어났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시적 요인으로는 그 우리나라가 그 수출이 부진했다는 게 있는데 그건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렇게 뭐 글로벌 밸류체인이 다 이렇게 억제된다든지 아니면은 선진국이 다 이렇게 불경기에 빠지니까 그 상품 그 수입 수요가 더 줄어든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무역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둔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그런 관측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땠냐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그 영향이 역시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수출 부진이 교육 부진이 일어난 거는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 소규모 개발 경제고 수출 중심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 15.9%씩 수출이 늘었는데 이후에는 3.7%로 이렇게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는 수출 증가율하고 제조업 노동 생산성 증가율 사이는 이게 서로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관계수를 보면 거의 1에 가까운 굉장히 큰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수출이 감소하는 예를 들어서 뭐 2009년이라든지 아니면 2014, 15년 이때도 수출 경기가 안 좋았는데 이때는 여지없이 이렇게 그 노동 생산성도 같이 이렇게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 왜 수출이 부진하면은 노동 생산성이 줄어드냐라는 건데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많이 드는 건 요소 활용도 저하인데요. 일단 해외 수요가 감소해서 수출이 줄어들면은
이런 게 된 거죠. 수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하고 자본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수출한 기업, 뭐 이렇게 뭐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연간 1,000만 대 생산량의 그 설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수출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1,000만 대 만들던 차가 800만 대밖에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00만 대가 비잖아요. 근데 문제는 200만 대만큼 빈 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200만 대 생산 설비를 매각해 버린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수요가 줄어들어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노동자를 그만큼 자르는 거는 힘들고 곧바로. 그리고 또 그보다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생산 설비나 공장을 다 이렇게 철거해 버리는 건 더더욱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하고 자본이 둘 다 이렇게 하반 경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도 노동하고 자본의 투입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되냐? 생산성이란 건 결국 투입 요소 대비 산출인데 투입 요소는 고정돼 있고 산출만 줄어들게 되니까 노동 생산성이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기 변동에 따라서 호황기에는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불경기에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거죠. 왜냐하면은 호황기에는 가지고 있는 노동하고 자본 설비를 거의 100% 풀로 이렇게 낭비 없이 활용할 수가 있고 불황기에는 상당수 이렇게 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심각한 문제는 이런 수요 충격에 따른 수출 감소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예상하기 어렵냐? 사실 이게 자본 고용이라든지 고용은 좀 덜한데 그 공장을 설치하고 자본 설비를 구축하는 거는 최소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사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를 누가 예상했습니까? 한 1, 2년 전에도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딱 닥쳤을 때 이걸 대처하기 힘들고 그런 결과는 노동 생산성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약화인데요. 해외 수요 감소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면 어떤 현상이 더 일어나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모든 기업이 수출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 기업도 있고 내수 기업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수출 기업이 생산성이 높고 내수 기업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이 감소하면은 수출 기업 쪽의 쉐어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은 내수 기업의 쉐어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출 기업이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렇게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고용을 줄였다. 그럼 그 노동자들은 내수 산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공장이 있다가 이렇게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면은 자동차 공장에서 노동 생산성보다 편의점에서의 노동 생산성은 더 낮은 거죠. 그런 결과 개별 기업들이라고 개별 산업들의 생산성은 설령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컴포지션 구성이 바뀌는 효과만으로도 노동 생산성이 감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산업 내부로 봐도 수출 수요가 많은 산업, 그러니까 국제 경쟁에 노출된 산업은 그 산업이 전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산업 내부에서도 보면 전반적으로 더 자원이 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더 몰려 있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산업의 내부에서도 수출 산업은 더 자원 분배 효율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수출이 부진하면은 노동 생산성 증가율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시적인 게 아니라 산업이나 기업 레벨에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보면요. 위기 이후에 그 산업별로 이렇게 노동 생산성 증가의 추세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그 제조업 내에서 보면은 그 쉐어가 굉장히 큰 산업들, 그러니까 쉐어가 두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가가치 여러 가지 기준이 부가가치 기준도 있고 고용 비중도 있고 뭐 자산 비중도 있고 그렇겠지만 일단 저희 보고서에서는 부가가치 비중을 기준으로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걸 사용해도 뭐 결과는 크게 달라지진 않긴 한데요. 제조업에서 이렇게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산업, 대표적으로 그 전자산업이 있죠. 뭐 우리나라가 그 IT 산업이 IT 하드웨어가 되게 강한 나라니까요. 그 이외에도 자동차, 뭐 기계산업, 뭐 운송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기타 운송은 상당히 큰 게 조선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크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작은 산업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뭐냐?
전자부품 마이너스 8.9%포인트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여기 조선이 포함된 기타 운송은 무려 마이너스 16.4%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뭐 조선업 수주 절벽 이런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자릿수에 이를 정도로 극심하게 노동 생산성이 위기 이후에 증가율이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게 노동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게 아니라 증가율이 이만큼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마이너스 16.4%포인트 정도나 하락을 했으면 절대적인 증가율도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 사람이 노동 생산성이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이게 타격이 컸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그 위기 이전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하고 위기 이후 하락폭의 그 비교인데요. 그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이전에 비중이 높은 산업들도 노동 생산성이 크게 하락했고, 근데 그거 말고 위기 이전에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높았던 산업도, 고성장 산업도 더 크게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그 X축을 보면 위기 이전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이게 높았던 산업이 뭐냐? 뭐 이런 그 화학산업 같은 건 좀 예외적인 그런 사례긴 한데, 이게 호커스, 그러니까 화학산업도 높았고, 근데 뭐 전자산업, 뭐 여기 뭐 기계, 뭐 의료, 뭐 운송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죠. 근데 이게 그 이전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높을수록 위기 이후에 그 하락폭도 이렇게 더 컸다는 겁니다. 여기 Y축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 높이 날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여지가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위기 이전에 비중도 크고 또 노동 생산성 증가율도 높고 이래서 경제 성장이 많이 기여하던 그런 산업들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게 문제가 되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외국, 뭐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이 되는데요. 역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패턴인데 우리나라는 좀 더 두드러진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력 산업의 노동 생산성 부진 이슈를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전자부품, 자동차, 기타 기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많이 하락한 산업을 합치면 무려 부가가치 비중이 47.1%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 산업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두 자릿수 %포인트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위기 이전 노동 생산성 증가율하고 위기 이후 노동 생산성 증가율의 그 하락폭의 상관계수는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 마이너스 0.89에 달했는데, 이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위기 이전 노동 생산성 상승을 견인했던 산업의 성장 동력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그런 경고 신호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전체 산업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이렇게 구분으로 비교해 보면요. 그래서 위기 이후에 대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기 이전에는 대기업이 더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근데 위기 이후에는 대기업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 노동 생산성은 그 1인당 그 부가가치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1인당이 아니라 노동 시간당 그 부가가치로 노동 생산성을 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시간당이 아니라 1인당 노동 생산성으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위기 이전 7.8%포인트로 중소기업보다 훨씬 높았는데, 위기 이후에는 대기업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중소기업 대기업이랑 거의 제로 성장이 가깝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국 노동 생산성이 부가가치를 조금원수로 나눈 거니까요. 그 분모 분자를 다 보면은 위기 이전, 그러니까 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그 대기업은 평균적으로 8.0%포인트 부가가치가 늘었는데 그게 위기 이후에 1.0%포인트밖에 안 늘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5.9%가 늘어나다가 그 위기 이후에는 2.4%가 이렇게 증가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노동 생산성이 부진한 거는 대부분 이렇게 부가가치 증가율이 이렇게 부진한 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설명했던 거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산업으로 따져서 보면은 뭐 전자니 자동차니 한실 위기 이전에 생산성이 높았던 산업이 더 하락폭이 크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도 비교해 보면은 위기 이전에 생산성이 높았던 대기업이 역시 더 하락폭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떤 부분은 어떤 산업에서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일단 대기업들이 보면은 뭐 잘 나가는 대기업들은 IT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IT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세계화 정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도 뭐 중국에 있고 뭐 생산 기지가 전 세계에 걸쳐 있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결국 2000년대 중반까지 뭔가 좀 대기업들에게 순풍이 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IT 기술 붐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IT 산업이 되게 붐이 있지 않았을까?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반도체 이런 게 붐이 있었고 2000년대. 거기에 더해서 이때 세계화가 확장돼 가지고 뭐 중국 같은 데로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면서 되게 비용을 절감한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성 제고 효과가 2000년대 크게 나타났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이득을 본 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시절이 끝났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생산성 제고 효과가 어떻게 보면 다 소진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다 가져다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금융위기 때문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세계화가 확대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가 다 이미 그 생산 네트워크에 펌이 되고 나면 뭐 어디를 더 확장을 할 거냐,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있었던 뭐 이런 그 세계화라든지 이런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잠재성을 이미 다 발휘할 만큼 발휘해서 그걸로 더 얻을 게 없다, 이런 포화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대기업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더 크게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왜 대기업이 더 둔화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포화점에 도달했다는 거는 그 모든 나라, 모든 산업,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일종의 도전인데, 상대적으로 이전에 이런 세계화라든지 이런 정보화라든지 이런 추세로부터 얻은 이득이 컸던 대기업이 이런 포화점에 다다랐을 때 타격도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구조조정 부진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그 저생산성 기업이 뭐 퇴출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노동 유연성이 보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노동자 입장에서 그 해고가 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이 없고 이렇게 사회 안전망으로 받쳐주고, 그리고 또 다른 직장을 금세 새로 얻을 수 있을 때 그때 노동 시장이 유연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이렇게 해고가 됐는데 뭐 몇 년 동안이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찾더라도 영 자기 그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걸 노동 유연성이 좋다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영국에서 그 대처 시절에 이렇게 그 탄광 구조조정을 했을 때 그 노동자들이 10년이 지나도 실업자로 남은 경우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노동 유연성이 좋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업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생산성 기업이 어떻게 보면 사실 객관적으로 사업을 접어야 될 정도로 어려운데도 사업을 접을 때 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억지로 손해보면서도 겨우 버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 정량적으로 그렇냐라는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저생산 기업의 퇴출률을 이렇게 구해봤는데, 저생산성 기업은 동일 산업 내에서 하위 20% 노동 생산성의 기업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퇴출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위기 이전에는 그 3년 후에 그 저생산성 기업이 퇴출될 확률이 55%였는데 위기 이후에는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퇴출될 확률은 66%에서 61%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위기 이후에 퇴출률 하락폭을 산업별로 보면은 뭐 음료, 의료, 자동차, 고무, 가죽 이런 주요 산업들이 이게 탑5 산업인데요. 그 퇴출률이 하락된. 그래서 이 산업들이 다들 퇴출률 하락폭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퇴출률 하락폭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게 퇴출률이 낮아지면은 뭐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퇴출률하고 동전의 양면인 게 진입률 아닙니까? 그래서 퇴출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새로 들어오는 신생 기업도 줄어든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고인물 그런 경제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자원 배분 효율성이 하락인 겁니다. 그러게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인적 자원 배분 효율성이 뭐 하락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인적 자원 배분 효율성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그래서 일단 그 자원은 사실 노동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자본도 있죠. 그 사실 그 자원 배분 효율성의 하락을 얘기하려면은 그 자본도 따져야 되는데 보통 노동 위주로 많이 따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자본은 기업에서 기업 간의 이전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마켓 쉐어가 줄어든다고 그 기업의 생산성을 딱 떼가지고 지금 마켓 쉐어가 늘어나는 기업으로 딱 이전할 수는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은 상대적으로 기업 간의 이동이 더 쉬운 거죠. 근데 이게 그럼 어떨 때 인적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은 거냐라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기업이 있어요. 근데 생산성이 더 높은 기업에 더 많은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될 때 그때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 자원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도 한정돼 있고, 한정된 노동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방법은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산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으로 자원을 몰아주는 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거죠. 그래서 근데 구조조정이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여를 하냐 하면은, 구조조정을 하면 상대적으로 저생산성 기업에 있는 자원은 줄어들고 그거 쉐어를 그 고생산성 기업들에 더 쉐어를 높게 해서 고생산성 기업으로 그 인력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노동자는 이직을 하는 거고, 뭐 자본의 경우라면 뭐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높으냐 아니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여기 보이는 이 공식 측정을 하면 결국 여기 코베리언스, 이게 공분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 세타 IT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I는 기업의 인덱스입니다. T는 그 시간이고요. 근데 이게 LP는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고, 여기 세타는 그 고용 비중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B라는 산업에서의 10%의 그 고용 쉐어가 있다라면은 이 세타는 0.1%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고용 인원 10만 명인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 어느 자동차 회사가 10만 명 중에 1만 명을 고용한다. 그럼 이 세타가 0.1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노동 생산성하고 그 기업의 고용 비중하고 그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 노동 생산성이 더 높은 기업이 고용도 많이 하니까 그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나눠주는 분모가 LP인 건데, 이건 왜냐, 이거는 일종의 정규화인데요. 절대적인 코베리언스가 높으냐 낮으냐는 이 절대적인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수준이 산업마다 다 다르니까 이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 수준을 나눠줘 가지고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 수준에 비해서 이 코베리언스, 이 공분산이 얼마나 높으냐, 이걸 가지고 자원 배분 효율성의 지표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산업별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사실 이거는 개별 기업으로는 정의가 안 되고 산업별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이후에 보면 산업별로 보면은 대부분의 산업들에서 이렇게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락을 한 게 뭐 코크스 같은 이런 뭐 석유화학 이런 쪽, 원자재 산업 그런 쪽이고요. 전통적 제조업 쪽이 오히려 더 하락폭이 이렇게 컸고, 뭐 1차 금속, 뭐 음료, 그 이외에 자동차라든지 기타 운송 이런 쪽도 다 이렇게 인적 자원 배분 효율성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적 자원 배분은 노동 생산성 결정한 여러 요인 중 하나니까 이것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 아닌데 상당한 이렇게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조업 내 24개 중분류 산업 중에 무려 17개 산업에서 인적 자원 배분 효율성이 하락했는데요. 근데 이게 뭐랑 일치하느냐 하면,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들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이거는 한두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경제 전체에 걸쳐서 거의 모든 산업에서 모든 규모의 기업에 걸쳐서 그 모든 나라에 걸쳐서 진짜 광범위하게 유니버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생산성 둔화다. 이게 뭐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그 생산성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체로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노동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실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더 많이 떨어진 산업일수록 더 노동 생산성이 더 많이 하락을 했느냐, 뭐 반드시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상당히 상관관계 약해요. 근데 어쨌든 그 수준을 보면 인적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으면은 노동 생산성이 높고, 뭐 반대로는 반대도 성립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적 자원 배분 효율성 하락이 이게 좀 유일한 요인이나 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도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배후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기업 간의 생산성 수렴 효과가 하락했다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경제에서 같은 산업 내에서는 어떤 한 기업이 혁신을 하면은 그 기업 혼자서만 과실을 따먹는 게 아니라 혁신에 직접 참여를 안 한 다른 기업에도 이렇게 그 성과가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산성 수렴 효과라고 하고, 사실 정말로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려고 그러면 이 수렴 효과가 강해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뭐 배워서 남주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경제가 잘 되려면은 그 나라에서 배워서 남주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활발해야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혁신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의 혁신을 하면은 그 산업에서 하나의 기업의 혁신하면 그게 쫙 다 퍼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것도 뭐 애플에서 이게 발명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그런 게 뭐 삼성도 만들고 뭐 전 세계 다른 업체들로 그런 혁신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이게 지금은 그게 다 갖춰지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 혁신하면은 다른 기업도 다 그걸 따라하고 모방하고 그러면서 혁신이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혁신을 한 그 기업 혼자서 그걸 다 독차지하는 건 승자독식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슈퍼스타 기업의 등장이다, 팡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구글, 뭐 애플, 뭐 페이스북 뭐 그런 식으로. 그럼 뭐 플랫폼 독점 그런 것도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기업들이 경쟁의 원천이 이제는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뭐 데이터라든지 고객층이라든지 뭐 그 암묵적인 노하우라든지 그런 무형자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기술보다 더 모방이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선도기업에서 후행기업으로 기술 파급 효과가 약화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말고 기업 생태 역동성장. 그러니까 저희는 앞에 말했듯이 기업의 진입률하고 퇴출률이 둘 다 줄어든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고인물 생태계가 되고 있고 뭐 창업도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란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라는 건데, 실증적으로 그걸 측정한 방법은 그 소위 그 후발국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경제발전론에서 나온 겁니다. 뭐 거센크론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말한 게 후발성이 큰 나라들일수록 그 모방을 통한 그런 이득을 더 크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업혁명 때 영국이라든지 그런 선도국은 모든 기술을 다 자기들이 직접 개발해야 되니까 천천히 성장을 했는데,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후발국들은 먼저 산업혁명을 한 나라의 기술을 모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증기기관 영국에서 증기기관 발명했으면은 뭐 독일에서는 그거를 그냥 직접 발명한 게 아니라 모방을 할 수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후발국은 선진국을 모방을 해서 더 뒤처진 나라일수록 더 빨리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후발국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후발국의 이익으로 설명을 하죠. 많이 뒤처져 있었으니까 배울 게 더 많았고, 더 배우고 모방을 하면서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에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적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작동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걸 기업 버전으로는 같은 산업 내에서 가장 선두에 앞서간 선두 기업보다 더 뒤처져 있는 기업은 선두 기업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나라 경제 역동성이 있고 경쟁도 활발하고 또 생산성 수렴 효과, 그 기술 그 확산 효과, 스피로버가 굉장히 활발하면은 이런 수렴 효과가 강한 것이고, 그 수렴 효과가 강하다는 것은 곧 후발주자의 이익이 강하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후발주자의 이익이 얼마나 크냐를 측정하면은 그 수렴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세트라는 사람의 페이퍼가 있는데 이걸 방법을 활용해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LP 5%포인트라고 된 게 뭐냐면은 그 산업 내에서, 그러니까 산업은 K산업인 거죠. K산업에서 상위 5% 노동 생산성에 드는 기업들의 그 노동 생산성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 상위 5%의 평균하고 그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있는데 생산성이 상위 5% 기업보다 10%포인트가 뒤진다. 그러면은 요 항은 그 10%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요 알파의 계수만큼 그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거 이외에 뭐 연도 더미, 산업 더미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이게 고용이 있는 거는 이게 규모의 경제를 이렇게 포착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 위한 거 EMP. 그러니까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체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컨트롤 해주는 거고, 또 여기 연도별로 이렇게 더미가 다 따로 있는 이유는 뭐냐? 저희가 보여줄 게 상관계수가 연도별로 다 다르다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계수 연도별로 달라지는 걸 처리하려면은 연도별로 그 연도별 더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상관계수, 그러니까 그 수렴 효과의 크기는 요 알파하고 연도별로 이 베타를 더해주면은 그게 연도별 그 수렴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산 결과를 보면은 그 연도별로 이렇게 다 구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광업제조업 조사 데이터를 그 미시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그 기업별 데이터. 그래서 보면은 연도별로 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가지고 2000년대 중반에 이렇게 좀 계속 플랫하다가 2011년에 이렇게 갑자기 좀 뛰어올라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좀 약간 노이즈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2011년에 우리나라가 그때 수출 경기가 되게 호황이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그 글로벌 금융 기저였고 수출이 확 늘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경기가 호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그 하청 업체들, 뭐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경기가 살아 올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뒤처진 기업들이 더 이렇게 높게 오른 것처럼 보인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1년도에 이렇게 확 오른 건 좀 일종의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 2011년도를 제외하고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꾸준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값을 보면 위기 이전에 평균 0.334였는 게 0.321로 하락을 했는데, 이 2011년도라는 이런 아웃라이어가 있기 때문에 2017년에는 까지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이 패턴을 보면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측정하는 방식이 후발국의 이익이 아니라 후발 기업의 이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발 기업하고 선두 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가지고 추출하다 보니까 기술 확산 효과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후발 기업들이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노동생산성 수렴 효과도 같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잘못 측정될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그런 효과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렴 효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보면은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데, 중화학공업은 사실 자동차, 조선 이런 굵직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너무 메이저니까 이것만 따로 떼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속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전통적인 굴뚝 산업이다, 뭐 소재 산업이 뭐 비다 뭐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만 남겨놨습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나머지 중업보다 나머지 이런 전기전자, 자동차보다는 좀 영세한 그런 분야죠. 그래서 중화공업은 수렴 효과가 별로 안 줄어들었고, 근데 경공업, 뭐 전기전자, 자동차 및 조선 이런 데는 전부 다 이렇게 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노동 생산성 수렴 효과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감소 추세가 진짜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이런 건 수렴 효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 간의 생산성 수렴 효과 하락하는 것이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고, 사실 이게 정책적인 그런 개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실 수출이 둔화됐다. 근데 그건 생산성이 악영향을 굉장히 크게 끼쳤는데, 뭐 글로벌 수출 수요가 둔화된다, 뭐 글로벌 교육이 둔화된다는 자체는 우리나라가 정책 어떻게 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기업 간의 생산성 수렴 효과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기업 간의 뭔가 좀 그 기업 간의 뭐 교류 활성화라든지 뭐 이렇게 그 지재권 시장을 뭐 개혁을 하고, 뭐 이게 뭐 중소기업도 지재권 보장을 하고, 뭐 중소기업 대개 파트너십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산학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R&D 정책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바꿔볼 그런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요인에 좀 더 주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노동생산성 그 둔화를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사점은 대략 이런 걸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노동 생산성 둔화를 푸는 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발견한 나라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인구 고령화 비슷한 문제가 인구 고령화 저출산 이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는 사실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법을 찾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전 인류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단시간에 이렇게 뾰족한 해법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고 근데 그럼 한 가지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나라가 좀 특히 심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고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참 뚜렷한 패턴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라든지 과거에 좀 주력사는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쪽 전자 이런 쪽이 노동 생산성 둔화폭이 더 컸다고 했으니까 한 가지 방법은 이런 쪽을 노동 생산성이 둔화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막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산업에서 뭐 투자도 활성화하고 그거 위에 정보기술 접목도 있다 강화하고 뭐 연구개발 뭐 효율성 향상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인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ICT 업무 활용도를 더 제고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상식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T 산업이 큰데 그거하고 별도로 일반적인 기업들이 그러니까 IT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자기 업무 프로세스에 IT를 능동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OECD, 다른 선진국보다 오히려 뒤처진다는 그런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발간한 디지털 이코노미 아웃룩 2017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가 뭐 IT 하드웨어 같은 건 굉장히 발전을 했고 IT 그 소비가 인프라도 좋지만 기업들이 IT를 업무 프로세스에 활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이렇게 스마트해진다는 그런 IT 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IT 기기는 많이 만들면서도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는 여전히 아날로그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극복을 하고 뭐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들을 그냥 뭐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모든 기업에 그러니까 IT 기업이 아닌 전통 기업까지도 또 업무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더 해볼 여지가 많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성장 원천이 되게 소수에 쏠려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커버린 만큼 큰 기업은 어떻게 보면 더 크기 힘드니까 지금까지 못 커왔던 상대적으로 뒤처져 왔던 분야에서 계속 더 창업도 하고 뭐 신기술도 접목을 하고 그래가지고 성장 원천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폭넓은 저변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변 확대를 해야 될 필요도 이렇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구조조정이라든지 수렴 효과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고 뭐 인적 자원도 되게 효율적으로 기업 간에 이동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후행 기업이 그 선도 기업을 모방해서 빨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 생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게 이러려면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노동 생산성 유연성이 우리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사회 안전망이 안 돼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둘째로는 경력직 노동 시장이 미발달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잘 된 나라들은 이직이 곧 활발한 나라니까 미국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해고도 많이 하지만 자발적인 이직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직 노동시장이 발달이 돼 있어서 그냥 자발적 이직도 많이 할 수 있어야지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좀 제대로 정착이 안 됐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역시 두 가지가 이렇게 활발히 일어나 우리나라 두 개가 다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OECD 페이퍼 그 앤드류 에달 이게 앤드류 2017 이게 OECD 페이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OECD에서 지적한 게 우리나라가 폐업할 때 그 창업 그 사업가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개인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뭐 벤처기업 창업하고 그런데 망했을 때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이라서 투자한 돈만 날리지 그 창업자가 완전히 이렇게 다 빚쟁이한테 이렇게 다 전지사에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는 게 그 유한 책임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다. 창업 생태계가 사실상 다 오너가 다 무한 책임을 해가지고 사업에 실패하면 그냥 완전 재기불능 완전 빚더미가 돼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인생이 나락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폐업을 해. 그래서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투자 한도만 날려도 다시 투자받고 그래서 다시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파산한 사람한테 파산한 사업가, 실패한 사업가한테 관대한 문화가 돼야지만 이게 폐업도 유연하게 될 수가 있고 구조조정도 원활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고 구조조정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폐업의 고통을 줄여주는 거, 폐업 안전망, 뭐 폐업 기업의 폐업 지원 이런 게 창업 지원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 노동 생산성 그 증가율 둔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요인을 한 가지로 지목을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드린 요인보다도 설명드리지 못한 요인이 훨씬 더 많은 게 분명하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컨센서스로 이런 요인이 있다는 것들 위주로 밝혀진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고 이것 말고도 아직도 밝혀질 것들이 많고 이걸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하나씩 이렇게 꾸준히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